안녕하세요. 사실과학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08년 이전과 이후에 예, 금리 컨트롤에 따른 각 경제 주체들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에 했던 그 주체들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연준이 금리 컨트롤함에 따라서 각 경제 주체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은행입니다. 은행. 저번에 보여드린 대로 은행의 밸런스 쉿은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08년 이전에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유가증권 중에서도 MBS는 굉장히 축소가 되고 국채는 어쩔 수 없이 장기 국채, 듀레이션이 긴 놈으로 많이 들고 갈 수밖에 없었고 대출은 많이 축소가 됐고 그리고 자기 자본 많이 늘어났고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08년 이전에 그러니까 연준이 보통 이런 금융 정책을 쓸 때 보통 컨트롤하는 게 과거에는 지급 준비율이랑 금리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컨트롤했는데 08년 이후부터는 갑자기 양적 완화라는 거를 들고 나와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상황까지 온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 질적 완화라 그래가지고 아예 대놓고 주식을 사버려요. 주식 같은 자산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나마 양적 완화는 어떤 그냥 좀 그래도 각국의 정부의 국채를 매입한다 해가지고 정부한테 돈을 대주는 느낌이라면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거는 어떤 특정 타겟으로 해서 기업의 주식이나 이런 거를 뭐 채권 같은 거를 그냥 통째로 사버려요. 그걸 이제 뭐 질적화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거는 뭔가 이런 민주주의에 되게 위배되는 행위예요. 그 돈을 누구에게 줄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찍어낸 그 돈을 다 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08년도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거는 금융기업이죠. 왜냐하면 그 양적 완화라는 정책 자체가 사실상 어떤 금융기업에다가 돈을 대주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모기지를 다 뒤집어 쓴 게 은행 쪽에서 다 뻥나면서 나가리 된 거였기 때문에 은행을 살리는 방법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채라던가 MBS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그 당시 08년도에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게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8년 이전에는 금리를 올리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우선 요게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장단기 금리 차 얘기할 때 되게 많이 나온 설명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가면은 은행의 수익은 보통 장기 금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비용은 단기 금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은 짧게 빌려서 짧은 기간으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면서 그 일드 차이,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익은 보통 모기지나 기업 대출처럼 길게 길게 빌려주는 이게 또 우리나라랑 되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자금 차입을 하면은 되게 짧게 짧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3년물 국채 금리랑 연동이 돼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롤오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장기로 빌리질 못해요. 다 짧게 짧게 만기가 도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거의 기업들이 어디서 돈을 빌린다고 하면은 다 장기로 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 대출 금리가 장기 금리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무래도 기업 활동이 더 좋겠죠. 장기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예금. 보통 이제 개인들이 돈을 넣어놓는 그 요구불 예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막 예금이나 적금처럼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냥 통장에서 이렇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도 사실상 은행한테는 다 얼마 돈을 안 주고도 차입을 하는 방법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파킹 통장이라는 개념이 개인들한테 되게 확대가 되면서 사실상 은행들의 뭔가 이런 비용에도 영향을 주긴 줬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토스라는 인터넷 뱅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좀 수익성 악화에 뭔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요금을 예금은 이자가 없었죠, 뭐. 제가 그 당시에 뭐 몇백만 원 넣어놔도 이자가 한 달 지나도 진짜 뭐 100원, 200원 이렇게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는 애초에 요구불예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불예금이라던가
예,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채 같은 거 발행해가지고 조달하게 되는데 역시나 은행채도 다 단기 금리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08년 이후에는 이 장기 금리가 억지로 내렸잖아요. 0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뭐 텀 프리미엄 요즘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장기로 벌리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텀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기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08년도 이후부터는 장기 금리를 연준이 나서서 억지로 끌어내린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왜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기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이 되게 악화됐냐?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08년도에 있었던 양적 완화의 가장 수혜를 입은 게 은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은행이 결국에는 자기 자본 자체가 수익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죽을 기업은 죽었고 살아남을 기업은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기업들한테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차입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시면 08년도 이전에는 지급준비금이 밑바닥에 붙어 있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붙어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뭐 경제 규모가 커져서 이렇게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때 GDP 대비로도 요거를 제가 차트를 만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였죠. 그러니까 동일한 개형을 갖고 있어요. 그 08년도 이전에는 밑바닥에 붙어 있었고 지급준비금 자체가 밑바닥에 붙어 있다는 말인즉 은행이 자금을 차입하기에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쥐꼬리만한 거를 서로 은행들이 가져가려고 더 높은 비용의 뭐 예금 상품 같은 거를 출시해서 개인들의 돈을 땡겨 써야 됐고 아니면은 뭐 시중에 단기 자금에 얼마 있지도 않은 그 유동성을 땡기기 위해서 은행채를 높은 금리에 발행을 해야 됐고 그랬는데 08년 이후부터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 지급준비금 자체가 너무나 많아. 여기서 말하는 은행의 비용이 압도적으로 극단적으로 내려간 상태예요. 요런 게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요 두 가지 중에서 비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연준이 컨트롤하는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 7일물 단기 금리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부터 쭉 파생이 돼가지고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영향을 주겠지만 아무래도 듀레이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초단기 금리로부터는 멀어지기 때문에 영향력 자체가 좀 낮게 들어가죠.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기준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면 장단기가 역전, 여기다 역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장단기 폭이 축소가 되는 거죠. 원래는 당연히 장기금리가 높고 단기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단기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다 보니 요 수익 구조, 예대 마진 차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은행의 수익이 악화되다 보니 대출을 축소하고 대출이 축소되면은 경기가 하락하면서 냉각이 되고 이러한 로직으로 연준이 나서서 뭔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경기를 컨트롤했던 건데 은행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어, 오늘 은행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도 요거는 딱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뺀 게 장단기 금리 차이인데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했을 때 장기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고 단기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장단기 금리 차는 절대적으로 기준금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말인즉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거고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과거 차트가 그렇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처럼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 차가 내려오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장단기 금리 차가 올라오고 딱 정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자꾸
예, 어떤 분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뭐 장기 금리가 올라가 뭐 베어 스티프닝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과거에는 아무튼 압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가 컨트롤이 되었고 그 장단기 금리가 컨트롤 되는 거에 따라서 기업의 수익이 결정됐고 기업의 수익에 따라서 대출이 확대되냐 축소되냐가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즉 기준금리 컨트롤을 통해서 은행이 얼마나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할지를 그거 하나로 이렇게 스위치처럼 오르락 했다 올렸다 내렸다 컨트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 은행의 수익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리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풀렸죠. 08년도 이후에. 이러다 보니 이 비용 자체가 압도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연준이 나서서 기준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은행의 수익성에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변화가 생기질 않아요. 왜냐면 비용 자체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지급준비율이 0%야, 지금은. 예전에는 한 5%? 5% 하면은 보통 15배 뻥튀기가 되는데 이제는 0%예요. 사실상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한대로 증식이 가능합니다. 0%니까. 여기 지금 있는 지급준비금? 이거 전부 다 초과 지급준비금이에요. 애초에 법적으로 의무로 넣어둬야 되는 지급준비금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3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유동성이 요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고 있어요, 이게.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뭐야, 예금금리. 예금금리 차트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들고 왔네요. 예금금리가 지금도 0.5%가 안 됩니다. 시중은행의 상업은행의 예금금리가 0.5%도 안 돼요. 0.5. 기준금리가 5.5인데. 왜 그렇게까지 높게 가져가냐면 다시 은행의 밸런스 시 돌아와서 예금은 부채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금을 한다는 말이. 뭐 이렇게 보관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관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밸런스 시세 이 예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부채예요, 부채.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이 나가야 되는데 그 예금 금리를 안 가져온 게 예금 금리가 지금 0.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는 예금을 받아가지고 기업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많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이 너무 풍부해서 예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 예금 금리 나 0.5%줄 테니까 네 뭐 맡기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예금 금리에 나타났어야 되는데 차트를 똑같은 걸 들고 온 건가? 참.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0.45% 정도 됩니다. 그게 0%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차트를 보면은. 그래서 저 예금 금리만 봐도 사실상 은행이 그렇게 뭔가 예금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채 항목에 대차대조표의 부채 항목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예금에다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 08년 이전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라는 스위치를 통해서 은행의 수익성을 컨트롤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펌프질 하냐 마냐를 결정을 했는데 08년 이후부터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08년 이전과 이후 기준금리를 움직이더라도 은행에 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대출 추이를 보면은 줄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그 하나 찾았다고 한 게 그 부분이에요. 대출이 줄지가 않아요. 심지어 대출 태도 지수가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또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간 게 아니라 오히려 풀어지는 방향으로, 느슨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한 30분 동안 혼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차트 하나를 놓고. 원래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양적 긴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은행의 대출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를 않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비용단이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그냥 대출을 해주는 게 무조건 개이득인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사업하고 있는 회사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같이 옆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나 저러나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파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쪽에서 뭐 가격을 얘기하는데 내고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 가격에는 못 주겠는데? 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사장님. 그냥 하나라도 더 팔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 남으니까. 똑같아요, 여기도. 그런 구조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지금 단기 금리가 뭐 올라가든 말든 원래 예금 금리도 올라가야 되고 은행채도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예금도 올라갔고 은행채도 올라갔겠지. 근데 은행에서 그렇게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뭐 적극적으로 예금을 유치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질 않아. 시장 유동성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금리 인상, 뭐 금리도 이렇게 고금리에다가 은행채 금리도 높고 한데 심지어 양적 긴축도 하고 있고 그럼 은행에서 펌프질이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질 않아요. 도대체가. 예,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사실 이게 차트 이걸 만들다가 거기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내가 틀렸나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거는 또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단순히 그 차트 하나 보고 잠깐 좀 빠졌었는데 예, 아무튼 최근 제가 방금 이 자료를 만들기 전까지 딱 본 대로라면은 대출이 그렇게 축소되고 있지가 않아요. 연준이 의도한 대로 기준금리를 올려도 은행이 대출을 축소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이렇게 뭐 증시 같은 경우도 영고점을 때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08년 이전과 이후 은행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지급준비금, 그다음 두 번째는 엄청난 평가 손실. 중요한 건 이 평가 손실이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되면 뭐 엄청 큰 문제. 이 은행의 밸런스 시트에 들어가 있는 채권들은 이게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얘는 뭐 만기 보유 채권, 얘는 매도 가능 증권 뭐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이렇게 표딱지를 붙여줘요. 너는 뭐야 중간에 매도 가능한 거 아니면 너는 뭐 만기까지 들고 갈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회계장부에 반영을 합니다. 중간에 팔 수 있는 놈으로 지정을 하면은 그 놈은 팔 수는 있지만 시가평가를 받게 되고요.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랑 아마 미국이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미국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일단 보유하고 있는 평가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08년도에 어쩔 수 없이 장기 국채를 담아야 했던 상황 때문에 장기 국채를 많이 보유하다 보니 이렇게 평가 손실이 커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아마 제일 크겠죠. 08년도에 있었던 양적 완화의 어, 그 행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했던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예, 이전에 만약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보시면 국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뭐 당연히 단기 국채였죠. 단기 국채에다가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상 뭐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어차피 재무부에서 다시 들어오더라도 다시 재무부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은행한테 대출 내줬던 거 홀금리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은행 대출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이 있었을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오히려 늘어났겠죠.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재할인 창구 금리도 같이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여기도 다 수익이 올라가는 상태. 중요한 거는 화폐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여기는 이자 지급이 없기 때문에 뭔가 비용은 부채에 대한 이자는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이자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08년 이전에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수익이 굉장히 개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뭐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 같은 경우에도 요 당시에는 뭐 0.5% 이내, 0.25%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는 심지어 초과 준비금도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 지급준비금. 없어, 여기. 지금 있는 지급준비금도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닌데 초과 지급금이 준비금을 뭐 넣어놓을 그게 있었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금리도 되게 낮았고. 그래서 08년 이전에는 수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08년 이후에 밸런스 시트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죠.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이 모기지, 빨간색이 국채. 이 전체적인 연준의 자산 상태입니다. 파란색은 토탈. 보시면은 08년도에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밸런스 시트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됐죠. W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MBS까지 포함이 됐고, 그래서 쭉 두 가지를 매입하면서 이렇게 밸런스가 커져 왔는데, 보시면 그럼 이제 자산에다가 국채, 장기를 많이 매입을 했었죠. 왜냐하면 장기 금리를 떨구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정책 자체가. 그래서 장기, MBS는 뭐 당연히 장기일 거고, 여기 있는 이표 쿠폰 금리는 다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사실상 현재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있는 이 자산 쪽에 있는 항목들의 이자는 증가하지가 않아요.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여기는 다 고정으로 돼 있어요. BTFP는 뭐 연동되어 있죠. 근데 뭐 이건 얼마 안 되고 재할인 창구도 규모 자체가 얼마 안 되죠. 은행 대출도 뭐 기존이랑 뭐 큰 차이 없었을 거고 오히려 뭐 줄었겠죠. 지급준비금이 지금 훨씬 풍부해졌기 때문에 굳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땡길 이유가 별로 없죠. 화폐는 뭐 기존이랑 뭐 동일했을 텐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생긴 거죠. 지급준비금이랑 RRP. 지급준비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급준비금이 전부 다 사실상 법정 의무가 없는 초과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5.4%? IORB 금리가 5.4% 정도 될 거예요. 여기 둘 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부채 항목에 있는 지급준비금과 RRP의 이자는 올라가기 때문에 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현재 대출대조표 상으로는 오히려 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제가 퀴즈 하나를 냈었죠. 이런 이 중앙은행의 적자 대차대조표가 누구한테 엄청 손해일까요? 누가 한 방에 답을 맞추셨는데 그게 정부예요, 정부. 미국 중앙은행 정부. 제가 막 재무부 것도 그냥 같이 하죠. 보면은 요게 필요합니다. 보시면 파란색 차트는 그 정부의 부채 중에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는 20%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부채 중에서 그 돈을 대준 전주가 연준이 얼마나 전주로 대줬었냐 했을 때 보통 저는 그냥 보통 기억하기에 20%라고 기억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쭉 차트를 그려보니까 한 10%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을 사실상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그러니까 공짜로 돈을 빌린 거예요. 공짜라고는 못하고 사실상 돈을 이렇게 찍어낼 경우에 연준의 주주들한테 6% 배당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6%를 제외한 그다음에 또 FOMC 연준을 운영하는 운용 비용이랑 그 6%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뭐 한 65% 정도, 95%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재무부가 갖게 되는 거죠. 공짜로 돈을 빌려다 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08년도 이후에 정부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했죠. 왼쪽 차트 보면은 이 빨간색 60% 정도의 GDP 대비 60%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던 정부가 08년 이후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치솟기 시작해서 100%, 100%에서 또 유지가 되다가 코로나 시국에 넘어서는 120% 정도의 GDP 대비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근데 요거는 재무부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이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어요. 정부의 부채가 사실상 GDP로는 말도 안 되는 100%를 넘어버린, 그러니까 절대 갚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08년도부터 이렇게 급작스럽게 부채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 부채가 올라간 게 사실상 공짜로 차입한, 그러니까 연준으로부터 차입을 했기 때문에 공짜로 한 거라고. 가끔씩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 하죠. 지금 뭐 정부의 부채가 막 늘어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부채를 발행을 하면 안 되네.
뭐 부채 한도 협상을 해주면 안 되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요 08년도부터 이렇게 압도적으로 올라간 부분에는 예, 연준의 역할이 어마어마했다. 근데 그 연준한테 돈을 빌린 거는 이자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적자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라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적자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중앙은행이. 여러분이 또 이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자 지급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국채, 국채 이자 지급. 연준한테 그 돈이 연준한테 가고 연준은 운용비, 연준 운용비랑 그다음에 6% 배당금을 제외한 수익. 수익이 중요한 거죠. 수익이 있어야 돼. 이 수익을 고스란히 다시 재무부 TJ 잔고로 귀속. 이렇게 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연준한테 들어갔다가 연준에 있던 요 수익이랑 같이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무부로 귀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게 적다가 났다고 이게 이 부분이 빵꾸가 났어요. 이게 이제 빵꾸가 났어. 그러니까 연준은 애초에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으면 운영비도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돈은 누가 충당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 이 논의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류가 되거나 막 어디 유튜브거나 3프로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가끔씩 나오는 뭐 미국 뉴스를 보면은 이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 연준한테 국채 이자를 넣었고 그 심지어 사람들이 이게 이자가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준 뭐야 저 미국 재무부도 올해 한 예산 중에서 이자로 지급돼야 되는 부분을 편성할 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에 대해서도 이자 지급 편성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연준에 들어갔다가 요 6% 배당금 제외하고 운용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재무부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보는 이자 지급 명목으로 뭐 천억 달러가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상 그거는 진짜 그 부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말 보면은 이거를 의회가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되게 든든한 공짜로 돈을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자 지급은 이자 지급대로 하고 돈을 오히려 연준에다가 뭐야 저기 뭐야 국회 재무부가 오히려 연준에다가 돈을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늘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민간 자본입니다. 100%. 그럼 민간 자본한테 돈을 준다는 건가?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적자 국채가 되게 이상한 게 여기 보면은 여기는 오히려 이자 지급이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5.4%씩 이자 지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법정 지급 뭐야 법정 이체 의무도 없는 지급준비금에다가 저렇게 3조가 넘는 자금을 이체시켜 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이자 잘 받아먹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예전에는 공짜로 쓰던 저 이 연준의 국채들이 오히려 국채 이자는 부담은 증가했고 연준 입장에서도 요 지급준비금이랑 RRP로 들어가는 이자는 부담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해서 사실상 뭐야 이 재무부 정부도 연준의 이 적자 상황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짜로 빌려야 되는데 이거 부르는 거는 고미하고 앉아 있고 왕서방은 여기 돈 따로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도 연준의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회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예전에 제가 말했던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던 그 막 부채 규모가 어떠네 막 이거 한 거 있죠 이거 120% GDP 대비 120%의 부채가 말이 되냐 했던 게 이제는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 20% 포인트 떴던 게 08년도에 40% 포인트 떴던 게 사실상 연준이 되게 많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최종 대부자 역할을 연준이 해줬기 때문에 괜찮았던 건데 이게 적자 국채가 되면은 갑자기 이자가 나가는 게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준의 이 양적 완화 축소는 재무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무부가 무조건 찬성을 해야 돼요. 오히려 도와줘야 되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8년 이전에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중앙은행한테는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나고 기준금리를 올려도 사실상 재무부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귀속되는 수익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뭐 연준도 좋고 사실상 재무부도 아무튼 돈 입장에 돈만 봤을 때는 수익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08년 이후에는 이런 폐해가 있다. 해서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는 되게 큰 특징이 08년도 이후부터 요 이전에는 보면 다 30% 정도 됩니다. GDP에서 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뭐 당연히 이렇게 늘어난 거는 정부가 나서서 돈을 뿌렸기 때문이고 그 돈은 어떻게 뿌렸냐면 어떻게 마련했냐면 연준한테 땡겨갖고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돈 차입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했는데 그 국채 발행을 최종 대부자 역할을 연준이 해줬기 때문에 돈을 거기서 많은 차입을 할 수 있었고 그거를 이제 지출을 통해서 GDP를 끌어올리면서 경기 침체를 회복시킨 건데 보시면은 재무부의 영향력 자체가 GDP에 미치는 재무부의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8천억 가까이 쌓여 있죠. 저 8천억을 갑작스럽게 방출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또다시 예, 이렇게 큰 폭으로 GDP의 정부 지출이 기여하는 규모가 되게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연준이 지금은 적자 상황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부 입장에서도 약간은 불편한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죠. 이 엉망인 대차제도표에서 단기 금리를 내리던가 아니면 이 밸런스 시 자체를 축소시키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이. 그 두 가지 둘 다. 그러니까 연준이랑 재무부랑 지금 한 편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양적 긴축을 하는 게 뭐 민주당한테 안 좋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연준이 들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다가 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미국 정부에 뭔가 돈을 잘 빌려주다가 안 빌려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재무부한테 돈이 더 돌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재무부와 연준이 이렇게 합작으로 예, 양적 긴축하는 게 그래서 저는 양적 긴축이 솔직히 좀 이게 멈출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 연준의 적자 구조를 재무부도 싫어하고 연준도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양적 긴축이 저 멀리 뒤로 멀리 멀리 넘어갈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축소되는 게. 근데 또 RRP가 다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번째 가계. 가계는 왼쪽이죠. 08년도 이전의 상황입니다. 크게 수입과 지출 요 두 가지 항목이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국은 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가 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GDP를 뭔가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가계에 뭔가 소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이 두 가지가 수입, 그러니까 일자리죠. 그다음 두 번째 지출. 요건 이제 가처분 소득과 관련된 부분인데 첫 번째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일자리가 뭐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보통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다시피 기준금리랑 실업률의 차트예요. 두 개를 겹쳐 놓은 상황인데 보시면 빨간색이 기준금리고 파란색이 실업률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실업률이 올라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실업률이 필시 후행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딱 맞춰서 이렇게 왔는데 보면은 기준금리 오르고 실업률 오르고 기준금리 오르고 실업률 오르고 기준금리 오르고 실업률 오르고 너무나 명확하게 기준금리가 오르면 실업률이 오른다. 이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안 맞아.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실업률이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이상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지연이 될 수가 있나? 라는 의문에서 시작돼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1탄, 2탄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요 끝자락을 보면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보통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보면은 예, 보통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일자리,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나타났어요. 08년도 이전에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출. 예전에는 제가 가계 밸런스 시트 설명할 때 딱 한 가지 말씀드렸었죠. 08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처럼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다 변동금리로 받았어요. 다 변동금리였어요. 미국도. 근데 08년도 이후부터 다 고정금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08년도 이전에는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그 모기지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변동금리니까 계속 변동해가지고 오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이자 비용이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도 줄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면은 뭐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08년도 이전에는. 근데 문제는 이제 08년도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금리를 올렸는데 기업에 그래 뭐 투자는 뭐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일자리가 줄지가 않아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보면은 노동 인력이 이 경제활동 참여율이에요. 지금 제가 2000년도부터 긁어온 상황인 건데 보시면 물론 이제 코로나 때 뭐 약간 이 노동 인구가 사망한 부분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퇴출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큰 속도로 경제활동 참여 인구 자체가 되게 빠른 속도로 줄었어요. 지금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은 안 된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되게 빠른 속도로 줄었고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노동력 자체가 노동 인구 자체가 감소한 부분이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기준금리를 올리든 말든 노동 인구 자체가 없어. 너도 나도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에 바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첫 번째 기준금리를 올려도 일자리가 줄지 않아요. 요거는 약간 방금 말씀드린 노동 인구 변화,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인력이 감소하고 또 거기에 있던 이민자들이 밖으로 나간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노동 인구가 감소한 부분이 이런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 이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기지 금리가 다 고정으로 바뀌었어. 보면은 단기 금리가 여기 있네요. 모기지 금리, 지출, 모기지 금리 보면은 요 파란색이 이 기준금리, 이 점선이 모기지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금리 변화가 크진 않았어요. 이 모기지 금리가. 기준금리를 이렇게 휘청휘청하게 움직여도 5%포인트씩 움직여도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08년도 이후부터는 되게 갑작스럽게 끌어내렸고 연준이 08년도 이후에 기준금리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요번 사이클 빼고는. 요때도 보시면 어, 2%포인트 이상 상승시켰어요. 기준금리를. 근데 모기지 금리는 1%포인트밖에 안 올랐어.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그렇게 뭐 모기지 금리가 뭐 상승했다, 이제 MBS 채권이 뭐 박살난다던가 그런 상황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심지어 요때 19년도 9월에 레포 발작 나면서 다시 갑작스럽게
QE가 진행이 됐죠. 그때 이제 뭐 낮 QE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QE가 진행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다시 이 모기지 금리가 쭉 끌어내려졌고 요번 사이클이 되게 특이한 거는 기준금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게 하나 있다면 예, 여기 모기지 금리 장기 금리가 3%에서 8%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면 모기지 금리가 3%에서 8%까지 올라갔다고요. 더블이 넘었는데 그럼 이자 비용이 더블이 넘어서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상승을 안 해. 왜냐면 여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또 초저금리 다시 한번 했죠. 이 당시에 다들 리파이낸싱 한 거예요, 이때. 저금리에. 우리가 요 하나 착각하기 쉬운 게 제가 자꾸 고정금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그럼 모기지 대출 하면 안 될 것 같죠?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미국은 또 리파이낸싱이 되게 잘 돼요. 비록 내가 지금 되게 높은 금리로 모기지 금리를 대출을 받지만 어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금리 내려오면은 다시 리파이낸싱으로 교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고정금리라는 게 되게 나한테 유리하게끔, 그러니까 무조건 개인에게 유리하게끔 수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랑은 또 전혀 반대죠. 정반대죠.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까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갔으면 원래 가처분 소득이 줄었어야 되는데 안 줄어. 왜냐면 고정금리로 다 바꿔놨거든. 심지어 그거는 최근에 21년도에 저 또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 다 리파이낸싱 했기 때문에 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줄 일이 없어요. 그다음 심지어 또 세 번째 초과 저축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죠. 여기 이 2조 가까이 되는 초과 저축이 이미 가계 쪽에 쌓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개인 저축률인데 보시면은 이 코로나 시기에 여기서 양적 완화의 되게 큰 포인트는 개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08년도 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려서 계속 그거 강조했죠. 08년도 양적 완화의 수혜를 누가 받냐? 금융기관이다. 근데 코로나 때 했던 거는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던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개인에게 돈을 꼽아버립니다. 그냥. FOMC, 그러니까 페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책을 어디다가 이렇게 타겟팅으로 유리하게 줄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긴 그냥 민간기관이거든. 금융정책은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정책은 타겟팅으로 줄 수 있어요. 국민에게 줄 건지, 기업에게 줄 건지, 은행에게 줄 건지 타겟팅으로 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타겟팅으로 꼽아줬던 게 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초과 저축이 발생했던 거고. 그러니까 0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이 초과 저축도 사실상 개인의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디펜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과 저축이. 그나마 이제 뭐 작년 말에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됐다라고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소비가 줄어드는 게. 그래서 아까 전에 발표된 뭐 소매 판매 보니까 마이너스 0.8% 나와가지고 예, 좀 소매 판매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금리도 조금 내려왔네요. 그래서 보니까 MOM으로 전달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0.8% 찍었더라고요. 이번에 소매 판매가. 근데 이것도 다 초과 저축이 소진된 부분도 클 거예요. 그래서 이 08년도 이전에는 어떤 금리 컨트롤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가계한테도 사실상 좀 과열이 되면은 금리를 올려서 일자리를 좀 그러니까 실업률을 어쩔 수 없이 좀 상승을 시키고 가처분 소득도 좀 가져가고 하면서 경기를 좀 냉각시키는 방법을 취했었는데 08년 이후에는 아 일자리가 없어. 노동력이 없어. 노동력이.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질 않아요. 사람들이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어. 그다음 이제 금리를 올려도 사실상 고정금리로 다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8%까지 육박하는 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굳이 예, 이 가처분 소득이 줄질 않아요. 세 번째, 초과 저축이 아래에서 든든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 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들고 와가지고 최근에 뭔가 개인의 소비가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예,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되게 특이한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베버리지 곡선이랑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것도 별로 안 맞아.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실업률이 도대체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경제 데이터가 뭐 어떻게 변하고 막 원래 실업률에다가 영향을 많이 주던 인자들이 다 움직임이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아직도 3.5%야. 지금부터 3.7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3.5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의 3.5면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자연 실업률이 3.5%라고 보통 말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버리지 곡선도 엉망이 됐고 이 또 노동 환경의 뭔가 변화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면은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 이후에 근무 형태가 많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재택근무로 많이 대체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냐면 예전에는 강원도에 있던 기업은 강원도에서만 사람들을 구인을 했었는데 이제 어차피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특히나 미국은 어차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필라델피아면 필라델피아, 뭐 샌프란시스코면 샌프란시스코 그 안에서만 보통 사람들을 구하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거리도 멀고 집값도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노동 인구를 구할 때 혹은 노동자가 잡을 구할 때도 보면은 다 집 근처에서 서로가 그렇게 구하고 했었던 건데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 해보니까 굳이 오피스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강원도에 있는 기업이 어디 저 한평북도에 가가지고 사람 구인 광고 하나 때리고 저기 전라북도 가가지고도 구인 광고 하나 때리고 응? 서울에다가도 하나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일자리 구한다라는 구인 공고가 카운팅이 3개가 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진짜 저는 요거 딱 듣고 되게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좀 재택근무가 막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은데 지금 미국은 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특히 빅테크 같은 데는 그냥 재택근무가 자기네 권리인 줄 알아요. 당연한 권리. 그래서 뭐 주 이틀 정도는 재택근무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동 환경의 변화, 코로나 이후에 요거는 코로나 이후에 발생된 이 노동 환경의 변화가 실업률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리를 인상시키면 바로바로 보시면은 보있어 빨간 색깔 금리 올라가면 실업률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실업률 올라가고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딱딱딱 나타나 줬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실업률이 올라가질 않아요. 물론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긴 온다. 제가 봤을 때는 오긴 오는데 많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08년 이전과 이후에 뭔가 큰 특징이 일단 지준 자체가 풍부해져 가지고 예금을 굳이 어렵게 유치할 필요도 없고 은행채를 막 적극적으로 발행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조달 비용 자체가 그렇게 쭉 감소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라도 더 팔면 돼. 그러다 보니 대출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 원래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출이 축소돼야 되는데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하나라도 더 팔려고 적당하면 그냥 계속 그러니까 대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 그다음 08년 이후부터는 뭐 강화된 규제 때문에 강한 놈만 살아남아 있는 상태.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인 이 평가 대차 대조표에 나와 있는 평가손들. 그다음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누가 뭐래도 최근에 이 어마어마한 적자 구조, 대차 대조표 상황이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성 자체가 손익이 마이너스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 정부는 높은 금리로 인해서 중앙은행에다가 공짜로 차입하고 있던 그 부채들이 이제는 역공으로 이자도 꼬박꼬박 내야 되고 오히려 이 운용비까지 정부가 그러니까 의회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08년도 이후부터 자금 차입 규모가 워낙에 늘어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GDP에다가 주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
언제든 중앙은행과 정부가 짝짝꿍해서 GDP에다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가계. 노동력이 부족하고 고정금리에다가 초과저축이 있다 보니까 요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가계 예전 같았으면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이 줄고 하면서 소비가 이렇게 쭉 쿨다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동력은 부족하고 뭐 재택근무 형태도 바뀌고 고정금리로 받았으니 지금 기준금리 올리는 게 가처분 소득에다 영향을 주지도 않고 2000년도에 있었던 부양책 때문에 초과저축 쌓아놓은 걸로 딱히 소비가 줄어들 요인도 없었고 그나마 이제 올해부터는 그 초과저축이 다 소진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소매 판매 오늘 나온 것만 보더라도 서서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레깅이 전체적으로 레깅이 발생되고는 있지만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원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였는데 제가 요거는 지금 세미나 끝나고 나서 끊고 차트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대출이 줄지 않는다는 거. 거기 하나가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경기 침체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었는데 틀릴 수도 있겠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거는 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확신했던 그 부분이 아까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그냥 그거 하나 앉아놓고 그냥 고민했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게. 그거는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끝나고 요거 끊고 나가지고는 그 차트 같이 보면서 얘기해봐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정부한테 줬고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가게에다가 돈을 꼽아버렸고 타겟팅으로 해서 그 가게는 기업에다가 특히 빅테크 기업에다가 돈을 다시 한번 소비를 통해서 꼽아버렸고 그래서 기업이 지금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다 유보금으로 묶어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실상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나쁘지가 않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돈 빌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애플이 어디 가가지고 돈 빌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미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이자 상승 효과가 5%잖아요, 5%. 어지간한 제조업 영업이익이 5%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또 이제 꼭 빅테크가 아니라 낮은 뭐 하이힐드 채권 발행하는 그런 그 정도의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까지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08년도 이후부터.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그렇게 상승하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기업도 괜찮고, 가게는 이제 서서히 빠그라질 것 같고, 정부랑 은행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엉망이 되면서 조금 불안한 상황. 은행은 뭐 지주는 흘러 넘치고 3조 넣어두면은 5.4% 이자 따박따박 나오고 은행 그냥 돈놀이 잘 되고 있는 상황. 다만 잠재적 리스크로 대차대조표 평가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일단 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빠잉. 끊고 다시 열게요.